이번 강의는 사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행위 취소는 변호사 실무 강의 5개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사행위 취소는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싸게 판다고 사라고 했을 때 잘못 샀다가는 사행위 취소 대상이 돼서 매매 대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받을 채권이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팔아버렸을 때 이걸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사행위 취소의 중요성.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채권자 몰래 제3자에게 팔거나 정리해버린 다음에 채무를 나 몰라라 하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할 곳이 없어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행위에 해당할 경우 취소해서 취소로 인해 원상회복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행위 취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만약 선의였다면 매수인은 불척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매도인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재산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행위 취소 대상은 채권 양도의 경우나 상속 포기의 경우 등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채권 관리 측면에서 사행위 취소 제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행위 취소권의 예외성과 그 소송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채권관계의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거든요.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이 재산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매도인이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주장을 할 수 없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따라서 채권관계의 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관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의 사행위 취소권은 채권관계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채권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사행위 취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행위 취소가 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또 인정되고요. 민법 제406조를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요게 사행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요게 사행입니다. 이런 사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보십시오. 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위의 요건은 채무자의 무자력 그리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의 상대방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요게 또 중요합니다. 처분행위의 처분행위의 상대방, 만약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매도한 사람이 사행위를 한 거죠. 그때 상대방은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은 추정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행위를 했다고, 사회행위를 하는 것을, 매도인이 사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분행위의 상대방,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이 자기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행위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회행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기가 쉽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채무 초과 등 무자력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시와, 법률행위 시라고 하면 사회행위 했을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1심, 재판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 2심은 사실심이거든요. 그래서 2심이 변론 종결할 때까지, 또는 1심으로 끝났을 때는 1심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무자력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서, 좀 넓게 봤어요.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도 무자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은 사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주놓고, 자기가 빌려주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채무자의 매도 행위를 갖다가 사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은 사행이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수익자, 전덕자입니다. 사행위 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고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부동산을 산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또 넘겨받은 전덕자가 소송 상대방이 됩니다. 민법 제406조 2항은요, 전항의 손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 바로 1년 안에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구분되죠.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가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간이 딱 완료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 안날이 늦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는 해야 되고요. 다음 사회행위 대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제나 상당한 대물 변제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가 1억 현금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을 채권자 A, B, C, D 있는데 그 중에 아무나한테 변제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사행위가 되지 않고요.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담보 제공 행위도 사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재산 매각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채권의 양도도 사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 상속 포기와 협의 상속을 보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는 가족법적 행위라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 상속은 사행위에 해당하는 재산법적 행위라고 봅니다. 자, 부모 중 한 분이 별세했다. 예컨대 아버지가 별세하셨다. 아들, 딸들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아들, 딸들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어머니가 전부 상속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아들, 딸과 어머니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어머니가 전부 상속받는 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상속 포기는 가족법상 행위라서 사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고요. 협의 상속은 재산법적 행위로 봐서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 딸 중에서 채무가 많은 분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어머니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그 채무 많은 아들, 딸의 채권자가 어머니를 상대로 사행위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한정 상속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별세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협의 상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아들, 딸 중에서 채무가 많은 아들, 딸이 있으면 협의 상속으로 한 경우에 사행위 소송이 걸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도 몇 년씩 있다가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등기부등본 등기 원인을 보면 부모님 별세하신 날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 접수일자는 부모님 접수하신 날로부터 몇 년 뒤에 되어 있거든요. 저 밑에 등기부를 제가 예시로 드러놨는데 보시면 순위 5, 6, 7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7번 2013년 10월 27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날이 이제 부모님이 별세하신 날이 되겠고요. 근데 접수한 날짜를 보면 2017년 4월 1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님 별세하시고 나서 3년 하고도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지금 등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대법원 2020-265808 판결은 사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실제로 있었던 날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던 날은 등기부 등본상 등기원인에 기재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일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하시더라도 또 소멸 사회행위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조금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밑에 계속 볼까요? 따라서 위 등기부 등본과 같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는 경우 협의 분할해준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러한 협의 분할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협의 분할에 대해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일자가 위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2013년 10월 27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패소할 수 있다. 5년이 지났지만 성수하기 위해서는 협의 분할 일자가 등기원인에 기재된 날짜와 다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채권자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 협의 분할 일자가 있었는지를 협의 분할을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등기 원인이 부모가 별세한 그 날짜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렇게 돼 있고 접수 일자가 이제 몇 년 뒤로 되어 있으면 빨리 이제 확인을 해서 5년 이내에 소송을 안 하면 채권자가 패소할 수도 있는 거죠. 무자력 시효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7년 전에 B에게 1억 원 빌려줬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B의 집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3년 전에 B가 아들 C에게 정려를 하였습니다. 집의 시가가 5억 원이었다면 아들에게 정려한 것을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다. 그래서 아들 C에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자기 채권이 1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B가 6년 전에 아들 C에게 정리했다면 아들에게 정리한 것을 사행위 취소 소송할 수 있을까요? 예, 제소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서 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지금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사행위 취소를 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되거든요. 무자력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채무가 없다고 보면 집이 5억 원짜리가 있다는 거죠. 5억 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자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경우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무자력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다음 수익자의 선의 입증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텃밭 달린 시골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사행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행이 의심되는 정황으로는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모친에게 2년간 그 시골집에서 계속 살아라. 그리고 매매대금 중 2천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했는데요. 부동산 가등기권자가 있었는데 이춘조였고요. 매수인의 이름이 이춘땡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친인척 관계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친인척 관계에서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사행위를 알았다고 보거든요. 법원에서요. 부동산 중개소장의 정은 구입경이 매수인은 진성이씨여서 이춘조의 춘자나 조자에 해당하는 돌림자가 없어서 일가친척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을 법원에서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매수인의 선의가 입증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선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친척, 친구 등 지인이라면 악의로 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산 경우에는 매수인을 성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샀는데도 사행위가 제기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 부동산 중개사를 안 통하고 직거래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사행위 소송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소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척기관 관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세무소는 체납자 갑이 그 소유 아파트를 장모인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6개월 뒤에 확인하고 사행위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때 이제 체납자 갑이 채무자고 세무소 국가가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장모한테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채권자인 국가가 장모를 상대로 사행위 소송을 했고 갑과 그 채무자와 장모 매수인 장모는 친인척 관계니까 이제 쉽게 이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장모의 2심 담당 변호사가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접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갑과 을의 매매 대금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을은 아파트의 전세금 5천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가름했고
있었고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얼마 설정됐냐니까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도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시가가요. 시가가 1억 2천만 원인데 장모가 원래 아파트 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있었고 근저당권 설정된 7천만 원 인수했으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었지만 사실상으로 다 중과하고 똑같고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만약에 국가의 세무서에서 체납했다고 이걸 집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세무서가 일반 채권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원래 이 아파트가 재산적 가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5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채무 7천만 원 있었으니까 원래는 이게 시가가 빵인 겁니다. 그래서 2심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보니까 A 세무서가 매매만 사행위 대상으로 했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는 사행위 대상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전세권 설정 시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자력 감소가 있었던 게 하나도 없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설령 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벌써 제척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뒤집게 해서 장모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국유지를 무단 매각한 대금을 부모에게 송금한 사안에서 부모가 사행위 취소로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무단 매각한 대금을 부모에게 송금했으니까 정리한 거죠. 정리한 겁니다. 상습적인 판결이죠. 이 판결이 활용될 다른 유사사건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가족에 줘버렸을 때 횡령한 사람은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없고 횡령죄로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우겠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돈 받은 가족은 자신이 횡령한 거 아니라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돈 받은 가족에게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가액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물을 반환해서 그걸 갖다 경매에 넣는다든지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건데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대 아파트가 이제 매도됐는데 매도된 다음에 매수한 사람이 거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게 원물 반환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원물 반환에 대신해서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 배상이 이제 허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1억은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매도해버렸고 매수한 사람이 거기에 뭐 4억은 근저당권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런 뒤에 사정이 없으면 원상 회복해가지고 경매에 넣어가지고 1억원만 이제 받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됐기 때문에 원물 반환이 안 되고 대신에 그 매수인한테 1억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가액 배상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제 밑에 다시 설명 볼게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등에게 취소할 가액만큼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서 임의 변제받거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재산이 파악이 돼야 뭐 강제 집행을 할 건데 재산 파악이 안 돼서 강제 집행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종정보회사에 그 사람 재산을 파악해 달라고 판결서 들고 가서 의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재산명지 신청은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직업명령, 공정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안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이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법원에다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 명시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 상황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 이전 상황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해서 채권자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 1년 또는 2년 이내에 한 과거의 재산 처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사행위 취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는 확정 판결, 화해조서, 일라조서, 그리고 확정된 이행 권고결정, 화해 권고결정, 직업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달랑 1,000원의 인지첨부 및 송달료 외분을 납부하고 집행권한이 있는 판결 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이제 채무자한테 재산을 밝히라 하는 건데 잘 안 밝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채무자한테 네가 임의로 제출하라 이러지만 제대로 제출 안 하면 이렇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판결 등을 받고도 집행이 안 될 때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파악하던 것을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사행위 취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행위 취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과에 오신 거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이제 재테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행위 소송은 부동산 거래나 또는 우리 채권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한 내용은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